어린 왕자,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읽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다는 사실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까지도 이해할 정도로 모든 걸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가 프랑스에서 춥고 배고파하고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원이 필요한 그에게 이런 이유들이 충분하진 않다면 한때 어린아이였던 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기억하는 이가 많진 않지만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아이였답니다. 그래서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칩니다. 어린아이였던 레옹 베르트에게. 한 장. 6살 때 나는 실화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 실린 아름다운 사진을 보았었다. 그 사진에는 동물을 집어삼키는 보아뱀이 실려 있었다. 그 사진에 대한 그림을 여기에 그려놓았다. 그 책에서 보아뱀은 동물을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서 6달 동안 소화시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로 잠을 잔다고 적혀 있었다. 그 시기에 나는 정글숲을 헤쳐나가는 모험에 깊이 빠져 있었고 색연필로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그림은 여기에 나온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대답하길 모자를 보고 왜 무서워해야 하는데? 라고 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집어삼켜 소화시키는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보아뱀 안에 다른 그림을 그려 넣어야만 했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줘야 했다. 내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보아뱀을 그리는 걸 그만두고 그 대신에 지리, 역사, 수학, 문법 등을 공부하라고 설득했다. 내 나이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실패한 것에 대해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계속 설명하기란 어린아이에게 너무 지루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술을 배웠다. 나는 거의 전 세계를 날아다녔다. 그리고 실제로 지리학은 나에게 쓸모가 많았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한밤중에 방향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하다. 그 결과 나는 살아오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른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실험적으로 간직해오던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녀 혹은 그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대답은 이건 모자야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과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포기했다. 나는 그들에게 맞춰서 브릿지 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어른들은 사리에 밝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했다. 2장. 그래서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사고를 당할 때까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이 혼자 지냈다. 엔진에 이상이 생긴 사고였다. 정비사나 승객이 없이 혼자서 힘겨운 수리를 해나갈 준비를 했다. 나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일주일 정도밖에 마실 물이 없어서 겁도 났다. 첫째 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뗏목에 매달린 난파든 선원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동이틀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울 때 얼마나 놀랬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나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려줘라고 말했다.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나는 벼락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뜨기 힘든 눈을 문지르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주 작은 소년이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하였다. 이 그림은 훗날 내가 가장 잘 그린 그의 초상화이다. 물론 내 그림은 실제 모델보다 매력적이진 않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 6살 때 화가라는 직업을 어른들이 막았기 때문에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어린 친구는 두려워하거나 목이 마르거나 굶주림에 죽어가거나 피곤해하거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목을 가다듬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에 그는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다.
제발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너무나 놀라서 나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죽을 위험이 도사린 상태에서 나는 주머니에서 펜과 종이를 꺼냈다. 하지만 지리, 역사, 수학, 문법에 빠져 살던 기억을 되살리며 어린 친구에게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를 그려줘. 이전에 그렸던 두 장의 그림 말고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나는 내가 그릴 줄 아는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때 이 작은 친구가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안 돼, 안 돼. 보아뱀 안에 든 코끼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너무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모든 게 작아. 양이 필요할 뿐이야. 양 한 마리를 그려줘. 그래서 나는 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건 너무 아파 보여. 다른 양으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어린 친구는 상냥하면서 너그럽게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고. 나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절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나는 가능한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래서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설명했다. 이건 그냥 상자야. 내가 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단다. 하지만 그 어린 친구의 얼굴이 밝아진 걸 보고 너무나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겐 많은 풀이 필요하겠지? 왜? 그야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작아서. 양에겐 적당할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양은 아주 작은 양이란다. 그는 그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데? 봐봐. 그는 잠이 들었어. 그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났다. 3장.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어린 왕자는 내 질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때때로 대답하는 그의 말을 통해 그에 대해서 알아갔다. 예를 들어 처음 그가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나는 비행기를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엔 비행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물건이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닌단다.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지. 나는 그에게 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그는 외쳤다. 뭐라고?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 아, 재미있네. 그리고선 어린 왕자는 내 기분을 언짢게 만들 정도로 즐겁고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내 불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길 원했다. 그러면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어느 행성에서 왔는데? 나는 미스터리한 그의 출현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보았고 그에게 질문했다. 너는 다른 행성에서 왔구나.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진 않았겠네. 그는 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석을 바라보듯 응시했다. 다른 행성이라는 말이 나의 흥미를 얼마나 끌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럼 넌 어디에서 왔니? 내가 말하는 내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니? 양을 어디로 가져가길 바라니?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는 밤중에 양이 사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낮 동안 양을 묶어둘 로프를 줄 수도 있단다. 양을 묶어둘 기둥도 줄 수 있어.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너무나 놀라워했다. 묶어? 재미있는 생각이네. 하지만 양을 묶어두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테고 양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나의 친구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가겠지? 어린 왕자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건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으니까. 그리고 약간 애석해하며 그가 말했다. 곧장 앞으로 가봤자 멀리 못 가. 4장. 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을 배웠다. 그의 행성은 집 한 채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놀라게 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 등과 같은 큰 행성과 달리 수백 개의 행성들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이런 행성을 발견하게 되면 이름 대신에 숫자를 붙여주게 된다.
예를 들어 행성을 부를 때 소행성 325라고 한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사는 행성이 소행성 B-612일 거라 믿는다. 이 소행성은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에 의해 단 한 번 망원경으로 관찰되었다. 그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발견한 행성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하였다. 하지만 터키식 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다행스럽게도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위해 터키의 독재자가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시키겠다고 강요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1920년 우아한 정장을 차려입고 그의 발견을 다시 입증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숫자를 밝히는 이유는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이런 숫자를 좋아한다. 새 친구에 대해 어른들과 대화를 하면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어떠니? 좋아하는 게임이 뭐지? 나비를 모으니? 등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나이가 어떻게 되니? 형제는 어떻게 되는데?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니? 아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데? 등과 같은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만 어른들은 그를 알게 된다고 느낀다. 어른들에게 제라늄이 창틀에 피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핑크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한다. 대신에 10만 파운드 정도 되는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어머나 얼마나 예쁠까. 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가 실제 존재하는 증거는 그가 매력적이며 웃었으며 양을 갖길 원했다는 점이에요. 양을 갖기 원한다고 할 때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라고 어른들에게 말하게 되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당신을 어린아이 취급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왔다는 행성은 소행성 B-612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어주며 다른 질문을 해댈 것이다. 이것이 어른들의 방식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엄청난 이해심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삶에 대해 이해하는 우리들은 숫자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유정 이야기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진다. 옛날 옛적에 그보다 조금 더 큰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다. 그는 친구를 가지고 싶어 했다.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진실에 가깝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나는 이 책이 가볍게 읽히기를 원치 않는다. 이 추억을 내려놓으며 많은 슬픔을 겪었다. 양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친구가 떠난 지도 6년이 지났다. 내가 그에 대해 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다. 모두가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숫자만을 생각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이 필기도구와 색칠도구를 산 이유이다. 6살의 아니 보이는 보아뱀과 아니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말고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가능한 실제에 가깝도록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전부 성공적이진 않았다. 어떤 그림은 괜찮다가도 어떤 그림은 그리고자 한 목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졌다. 키도 맞지 않았다. 이 그림에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 그림에서는 너무 작았다. 또한 나는 그의 옷 색깔마저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중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점은 이해해주길 바란다. 나의 친구는 모든 걸 설명해주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그와 같다고 여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어른에 좀 더 가까워졌었나 보다. 나는 늙어가고 있었다. 5장. 나는 매일 어린 왕자의 행성과 그곳을 떠나던 일, 여행에 대해 배워나갔다. 그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기억을 통해 서서히 전해졌다. 세 번째 날 나는 바오밥 나무의 재앙에 대해 듣게 되었다. 한 번은 어린 왕자가 엄청 의심을 품으며 나에게 질문을 했다. 양이 조그마한 관목을 먹는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란다. 아, 다행이다. 양이 관목을 먹는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 양이 바오밥 나무도 먹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조그마한 관목이 아니라 교회만큼 큰 나무라서 어린 왕자가 코끼리 한 무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먹어치우지 못한다고 알려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한 무리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한 마리 위에 또 한 마리를 얹어 놓아야겠네. 하지만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정도로 커지기 전에 바오밥 나무는 정말 조그마하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길 원하는 거니? 자명한 사실을 물어본다는 듯이 그는 이것 봐.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문제를 혼자서 풀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어린 왕자의 행성에서는 모든 행성이 그렇듯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다. 좋은 식물에서는 좋은 씨가 나오고 나쁜 식물에서는 나쁜 씨가 나온다. 하지만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눈에 보이기 전까지 땅 깊숙한 곳에서 휴면 상태로 머무른다. 기지개를 켜듯 처음에는 조금씩 자라는 식물은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해를 바라보며 자라게 된다. 만약 무 또는 장미, 덤불 같은 식물이라면 자라도록 내버려둔다. 하지만 잡초라면 보자마자 바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행성에서는 아주 끔찍한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바로 바오밥 나무 씨다. 행성의 토양은 바오밥 씨로 만연하다. 자칫 너무 늦게 알아채게 되면 절대로 바오밥 나무를 제거할 수가 없어진다. 이 나무는 행성 전체로 퍼져나간다. 뿌리는 행성을 뚫고 자라나게 된다. 만약 행성이 작고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행성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건 훈육의 문제야. 라고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아침에 보리를 마치면 행성도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 돌봐주어야 해. 아주 작을 때에는 장미 덤불과 비슷하지만 구별할 정도가 되었다 싶으면 바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돼. 힘든 작업이지만 그만큼 쉬워.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감명을 줄 만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 이 그림이 유용하게 쓰일 거야. 다음 날로 일을 미루는 건 때로는 편리하지만 바오밥 나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끔찍한 재앙이 되지. 난 게으른 남자가 살고 있는 행성 하나를 알고 있어. 그는 새 그루의 작은 덤불들을 무시했었지. 그래서 어린 왕자의 말에 따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도덕주의자인 것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한 위험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소행성에서 길을 잃어 헤맬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드는 의구심을 제치고 나는 말하고 싶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나와 같이 오랫동안 이런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내가 알려주는 이 교훈에는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왜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같이 강한 인상의 그림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다. 시도는 했으나 다른 그림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땐 절박한 마음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6장. 어린 왕자. 나는 조금씩 그의 슬픈 삶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네 번째 날 아침 그의 말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 해가 지는 걸 아주 좋아해. 우리 해 지는 걸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데. 뭘 기다려? 해가 지는 걸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처음엔 굉장히 놀라워했지만 곧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집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나 봐. 그랬다. 모두들 알다시피 미국에서 정오가 되면 태양은 프랑스에서 진다. 1분 안에 프랑스에 갈 수 있다면 해가 지는 것을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여기에서 꽤나 멀었다. 어린 왕자의 작은 행성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만 끌어당기기만 하면 원할 때마다 석양이 물드는 걸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언젠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봤었어. 잠시 후 그가 다시 말했다. 너무 슬플 때 석양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거든. 44번이나 석양을 본 그날에 넌 슬펐니? 라고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7장. 닷새째 되는 날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해 좀 더 알아낼 수 있었다. 불쑥 어린 왕자가 갑자기 나에게 물어보았다. 양이 덤불을 먹는다면 꽃도 먹어? 양은 아무거나 잘 먹지. 가시가 있는 꽃이어도? 가시가 있는 꽃이어도. 그런 가시가 무슨 소용이야?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빼기 위해 바빠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은 심각했고 물은 다 떨어져 가면서
걱정이 최고조에 달았다. 꽃의 가시가 무슨 소용이야? 어린 왕자는 한 번 생각해낸 질문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짜증이 나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툭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쓸모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지. 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아저씨 말 안 들을래? 꽃들은 약하면서도 순진무구한 존재야. 꽃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가시가 제일 끔찍한 거라고 여기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흰 아사가 계속 빠지지 않는다면 망치로 쳐버릴 거야. 다시 한번 어린 왕자는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정말로 믿는 거야? 꽃들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단지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란다. 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바쁘단다.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심각한 문제? 그는 아주 취해 보이는 물건을 향해 고개를 숙인 나의 손에 든 망치와 엔진 기름으로 범벅이 된 내 손가락들을 보면서 말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네. 이 말을 듣고 나는 약간 창피해졌다. 그는 사정없이 말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란스럽게 해. 모든 걸 망친다고? 그는 금발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화를 냈다. 난 얼굴이 붉은 신사가 살고 있는 행성을 알고 있어. 그는 꽃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별을 쳐다본 적도 없었지.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 숫자를 더하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았어. 그리고는 매일 아저씨처럼 말했지. 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바쁘단다. 심각한 문제로 아주 바빠. 라고 반복해서 말이지. 그는 아주 거만했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면서. 뭐? 버섯 말이야.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만 년 동안 꽃들은 가시를 돋우며 자라나? 수만 년 동안 양들은 꽃들을 먹어왔다고. 그런데 가시가 전혀 쓸모없는데도 왜 가시가 돋아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양과 꽃들의 전쟁인데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얼굴이 붉은 신사의 덧셈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내 행성에서 자라는 세상에서 유일한 꽃 한 송이를 알고 있다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꽃을 망칠 수도 있다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수백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며 저 어딘가에 나의 꽃이 있어 라고 말하며 행복해하겠지.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갑자기 모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 왕자는 눈물이 차올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도구를 떨어뜨렸다. 망치, 나사, 목마름, 죽음 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별의 이 행성에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팔을 벌려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양을 위한 입마개를 그려주마. 꽃을 위한 울타리도 그려줄게. 내가 솔직히 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 그를 위로해줘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다. 눈물이란 그토록 신비로운 것이다. 8장.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곳에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적은 공간에 매우 기본적인 꽃들이 피어난다. 이 꽃들은 아침에 잔디밭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지고 만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부러운 씨에서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그가 사는 곳의 다른 싹들과 전혀 다른 작은 싹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식물은 이내 자라는 걸 멈추고 꽃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굉장한 꽃봉우리가 자라는 걸 본 어린 왕자는 기적적인 환영에 사로잡혀버렸다. 하지만 꽃은 계속해서 푸른 잎사귀 속에서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었다. 꽃은 자신만의 색깔을 정하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꽃잎 한 장 한 장을 배치해 나갔다. 그 꽃은 양귀비처럼 꽃잎이 쭈글거리지 않았다. 마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을 때 나타나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 그 꽃은 매우 허영심이 많았던 것이었다. 이 신비로운 준비는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갑자기 꽃이 활짝 피어났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온 그녀는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네요.
용서하세요. 전 아직도 헝클어져 있답니다. 어린 왕자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아, 예쁘다. 그렇죠? 꽃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해와 동시에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녀가 겸손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죠.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저도 챙겨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신선한 물을 가지고 와서 꽃에 뿌려주었다. 그때부터 그녀가 요구하는 허영심 때문에 어린 왕자는 힘들어졌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자신에게 도단한 4개의 가시에 대해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했다. 발톱을 가진 호랑이들이 올 테면 오라고 하세요. 이곳에는 호랑이가 없어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어찌됐든 호랑이는 씨를 먹지 않아. 꽃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전 씨가 아니에요. 미안. 전 호랑이가 무섭진 않지만 찬바람은 싫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위해 칸막이를 해주시겠어요? 찬바람이 싫다니. 안 됐네. 어린 왕자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저녁엔 유리로 된 둥근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나 추워요. 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살았던 곳은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그녀는 씨앗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어린 왕자의 탓으로 돌리려고 몇 번 기침을 해댔다. 칸막이는 어디 있죠?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걸어서.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가 약간의 가책을 느끼도록 기침을 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는 점점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다지 의미 없는 말을 들으면서 어린 왕자는 점점 우울해졌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걸 그랬어. 라고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이 하는 말을 듣지 않지.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보고 감탄하며 향기를 맡는다고. 내 꽃은 내가 사는 곳 전체에 향기를 풍겼지만 그녀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몰랐어. 나를 짜증나게 만든 발톱 이야기로 내 마음만 흔들어 놓았지. 그리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에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향기를 풍겼고 빛이 났어. 결코 그녀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의 작은 장난 뒤에 숨겨진 애정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너무 모순된 것들이야.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엔 내가 너무 어렸나 봐. 9장. 나는 어른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통해 도망쳐 나왔다고 여겼다. 그가 떠나던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활화산을 쓸었다. 그에게는 2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었다. 휴화산 1개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쩔지 모른다는 생각에 휴화산도 깨끗하게 청소했다. 잘만 청소하면 화산은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정기적으로 타올랐다. 화산 폭발은 굴뚝이 타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지구에 있는 화산을 청소하기에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화산은 우리에게 재난이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슬픈 감정 없이 마지막 작은 바오밥 나무 싹까지 처리했다. 그는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마지막 아침에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에게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줄 때 울적한 마음으로 유리로 만든 덮개를 씌워주었다. 안녕이라고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녕이라고 다시 그가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기침을 한 건 아니었다. 전 어리석었어요 라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행복하길 바래요. 어린 왕자는 그녀가 비난하지 않는 걸 보고 매우 놀라며 유리 덮개를 든 채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이 순조로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전 당신을 사랑해요. 꽃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알지 못했다면 그건 제 잘못이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어리석게 행동했죠.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 덮개는 그냥 두세요. 전 더 이상 그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감기가 심하진 않아요. 차가운 밤 공기는 저에겐 좋죠. 저는 꽃이니깐요. 하지만 동물들이, 제가 나비를 보고 싶다면 애벌레 몇 마리 정도는 견뎌야겠죠. 그들이 매우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멀리 떠날 거잖아요. 덩치가 큰 동물들도 두렵지 않아요. 나에겐 발톱이 있으니깐요.
그녀는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서성거리지 말아요. 짜증나니깐요.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떠나세요. 그녀는 그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자존심 강한 꽃이었으니까. 10장. 어린 왕자가 사는 주변에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이 있었다. 그곳에서 지식을 얻고 직업도 알아보기 위해 그는 소행성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소행성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는 보라색 단비 옷을 입고 소박하지만 위풍당당하게 왕좌에 앉아 있었다. 아, 이리 오는군이라며 왕이 어린 왕자를 보자 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놀라워하며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어떻게 알아봤지? 그는 왕들의 세계가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들에겐 모든 사람이 신하였다. 왕은 누군가에게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데 지나치게 기뻐하며 말했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 행성은 멋진 담비로 만들어진 망토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피곤한 상태에서 하품을 하며 자리에 서 있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왕이 말했다. 짐은 하품하는 행동을 그만오라. 어린 왕자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긴 여행으로 잠을 못 자서. 그런 경우라면 왕이 말했다. 하품하는 걸 허락하노라. 오랫동안 누군가가 하품하는 걸 보지 못했군. 하품이 신기해 보이는구나. 자, 하품을 다시 해보거라. 명령이다. 겁이 나서 하품을 못하겠어요. 라고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흥, 흥. 왕이 목을 가다듬으며 그러면 가끔 하품을 하도록 허락하노라. 때로는 그는 짜증이 난 듯 중얼거렸다. 왕에게는 그의 권위가 존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불복종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완벽한 절대군주였다. 하지만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이치에 맞는 명령만 내렸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하였으나 장군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짐의 잘못이지. 어린 왕자가 부끄러워하며 물었다. 앉아도 될까요? 앉기를 명하노라. 라고 왕이 말하며 그 주변에 있는 담비 망토를 점잖게 접어 올렸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의아했다. 이 행성은 너무나 조그마한데 대체 왕은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 전하, 한 가지 질문을 올려도 될런지요? 왕은 재빨리 대답했다. 짐은 그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전하, 전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는 건가요? 왕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모든 것을요? 왕은 자신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별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대답했다. 이 모든 것? 그는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였다. 모든 별들이 복종하나요? 왕은 대답했다. 물론이다. 모든 별들이 바로 복종하지. 짐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노라. 어린 왕자는 이러한 권력에 놀라워했다. 그런 권력을 갖게 된다면 의자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또는 100번, 200번까지도 석양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선 어린 왕자는 버려두고 온 그의 작은 행성이 생각나 슬픈 감정에 휩싸이며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해보리라 생각했다.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제게 친절을 베푸시어 해가 지도록 명령해주세요. 짐이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가라고 명령하거나 비극을 쓰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하였는데 장군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우리 둘 중 누가 잘못이겠느냐?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전하의 잘못이지요. 그렇지. 각자가 할 수 있는 요구를 해야만 하느니라. 권위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행해져야만 하노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에게 받아 속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내 잘못으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다. 짐의 명령은 근거가 있는 명령이기에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라. 해가 지는 건요? 어린 왕자는 그가 물었던 질문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시켰다. 해가 지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짐이 명하도록 하지. 하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노라. 언제 되는데요? 흥, 흥. 왕은 커다란 달력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흥, 흥.
그러니까 저녁 7시 40분쯤일 거란다. 얼마나 짐의 말을 잘 듣는지 잘 보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석양이 지는 걸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곧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전 여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만 가볼게요. 떠나지 말거라. 신하를 가진 것에 자랑스러워하던 왕이 말했다. 짐은 너를 장관으로 임명하노라. 무슨 장관이요? 법사. 법무장관? 하지만 판단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걸요? 왕이 말했다. 그건 아직 알 수 없노라.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못했노라. 짐은 매우 연로하고 마차를 둘 여유 공간이 이곳엔 없고 걸어다니자니 몹시 피곤하구나. 어린 왕자는 허리를 굽혀 행성의 다른 쪽을 훑어보며 말했다. 아, 전 이미 둘러봤는걸요. 왕은 대답했다. 그러면 내 스스로를 판단하여라.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더 힘든 법이지. 내 스스로를 정확히 판단하게 된다면 매우 지혜로워질 것이니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전 어디에서나 제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전 여기에 살 필요가 없어요. 왕이 말했다. 흠, 나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걸 아노라. 밤이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내가 그 늙은 쥐를 판단하거라. 그의 생명이 내 판단에 달려 있는 거지. 때로는 그 쥐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라. 하지만 매번 특사를 내려 그를 살려두거라. 우리에겐 그 쥐밖에 판단할 것이 없으니 전 어떤 것에도 사형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전 떠나겠어요. 왕이 말했다. 가지 말 거라. 준비를 다 마친 어린 왕자는 이 늙은 군주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전하께서 제가 복종하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타당한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돼요. 그 명령은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왕이 아무런 말이 없자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한숨을 내뱉고 떠났다. 왕이 황급히 그에게 외쳤다. 짐이 널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잔뜩 위험을 부리는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며 생각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11장. 두 번째로 찾아간 행성은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아하, 나를 찬양할 자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말했다. 자만심이 강한 남자에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썼군요. 이 모자는 인사를 하기 위해 쓰는 거야.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 말했다.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때 이 모자를 들어 올리는 거지. 불행하게도 아무도 여기로 오지 않았어. 정말요?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만심이 강한 남자가 말했다. 손뼉을 쳐봐.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자만심이 강한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모자를 들어 올렸다. 왕에게 갔던 것보다 더 재밌잖아.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선 손뼉을 다시 쳤다. 자만심이 강한 남자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기 위해 모자를 들어 올렸다. 이런 행동을 5번 한 후에 어린 왕자는 단순한 이 게임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자를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자만심이 강한 남자는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칭찬하는 소리만 듣기 때문이다. 나를 정말로 찬양하는 거니? 그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말은 내가 이 행성에서 나를 가장 잘생겼고 옷도 잘 입으며 부자의 매우 지적인 남자로 여기는 거지. 이 행성에선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친절을 베풀거라. 나를 찬양해 주렴. 어깨를 으쓱거리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전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이게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12장. 이번에 간 행성에는 술꾼이 사는 곳이었다. 이번 방문은 엄청 짧았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깊은 슬픔을 남겨준 곳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조용히 빈 병과 술로 가득 찬 병들을 앞에 모아놓고 조용히 앉아 술에 취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술꾼은 처량하게 대답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왜 술을 마시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꾼은 대답했다. 잊기 위해서. 있다니 뭐려?
벌써 측은한 생각을 갖게 된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지. 술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술꾼을 돕고 싶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신다는 부끄러움. 술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침묵했다. 어린 왕자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13장. 네 번째로 방문한 행성은 사업가가 사는 곳이었다. 그는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에도 쳐다보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담배가 다 탔는데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새로 불을 붙일 시간이 없어. 26 더하기 5는 31. 휴. 그러면 5억 162만 2731이 되는군. 5억이라니 뭐가요? 너 아직도 있었니? 5억 100만. 기억나질 않아.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난 진지한 사람이야. 허튼 짓은 하지 않아. 2 더하기 5는 7이고 5억 100만이 뭔데요? 궁금한 점을 못 참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 행성에 살아온 지도 54년이나 흘렀지만 방해받은 적은 딱 3번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풍뎅이 한 마리가 떨어졌었지. 하도 시끄러워서 4번이나 계산이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 류머티즘에 걸렸을 때였지. 난 운동 부족이거든. 쓰러져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난 진지한 사람이란 말이야.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5억 100만. 뭐가 억이란 말이에요? 사업가는 더 이상 조용히 일하기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이따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물체들. 칼이요? 아니. 작고 반짝이는 물체들 말이야. 벌이요? 아니. 게으른 남자들이 그걸 보고 공상을 하기도 하는 작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체 말이야. 나는 진지한 사람이라고. 공상을 할 여유가 없어. 아, 별을 말하는 거군요. 그래, 바로 그거야. 별들. 5억 개의 별들로 뭐 하실 생각이신데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이지. 그것들로 뭐 하실 생각인데요? 내가 그걸로 뭐 할 거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난 그것들을 갖고 있을 뿐이지. 별들을 가지고 있는다고요? 그래. 하지만 전 이미 왕을 받는걸요. 왕들은 아무것도 가지질 못해. 그저 다스릴 뿐이지. 전혀 다른 거야. 아저씨는 별들을 가져서 뭘 하실 건데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누군가 다른 별을 찾게 되면 그 별들을 살 수 있거든. 이 사람은 술꾼이랑 비슷한 걸 이라고 어린 왕자는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별을 가질 수 있어요? 사업가가 화가 난 듯 물었다. 별이 누구 건데? 저야 모르죠. 별들은 누군가에게 소유되지 않으니깐요. 그러니까 내 거지. 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되는 건가요? 물론이지.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던 섬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 섬은 내 것이 되는 거지. 만약 내가 처음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에 대한 특허를 얻게 되는 거야. 고로 내 것이 되는 거야. 나 이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별들은 내가 갖게 되는 거지. 이론적이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이 별들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난 별들을 관리하는 거야. 별들을 세고 또 세는 거지. 사업가는 말했다. 난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가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있다면 목에 두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꽃을 가지고 있다면 꺾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난 은행의 별들을 보관할 수 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에 별들의 수를 세워서 적어 놓는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잠그면 되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렇지. 정말 웃긴 걸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운치가 있는 듯 싶지만 그다지 실용적이진 않은 것 같아. 어린 왕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매우 달랐다. 전 매일 물을 주는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사업가에게 말했다. 매주 청소를 해줘야 하는 3개의 화산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휴화산 하나도 포함해서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꽃과 화산에게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사업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여행을 계속하면서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14장. 다섯 번째 행성은 정말로 이상한 곳이었다. 방문한 행성 중에서도 가장 작은 행성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한 명의 점등원이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었다. 어린 왕자는 사람이나 집들이 없는 행성에 가로등과 점등원이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 점등원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봐. 하지만 왕이나 자만심 강한 사람, 사업가, 술꾼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가로등에 불을 켤 때 한 개 이상의 별이나 한 송이 이상의 꽃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걸 거야. 그리고 가로등에 불을 끌 때에는 별들이나 꽃들이 잠을 자는 거지.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면 좋은 일일 거야. 어린 왕자가 그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점등원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끈 거야? 명령이기 때문이야. 점등원이 대답했다. 안녕? 무슨 명령인데?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리고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다. 하지만 방금은 왜 다시 불을 켰는데? 점등원이 대답했다. 이것도 명령이기 때문이지. 이해를 못하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명령은 명령일 뿐이야. 안녕? 그는 가로등에 불을 껐다. 그리고 나서 체크 무늬의 붉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내 직업은 끔찍하지. 예전에는 의미 있는 일이었어. 아침에는 가로등에 불을 껐고 저녁엔 다시 불을 켰지. 낮 동안에는 쉴 수도 있었고 밤에는 잠도 잘 수 있었어. 그때부터 명령이 바뀐 거야? 명령은 바뀌지 않아. 점등원이 말했다. 비극이지. 매년 행성의 회전은 꾸준히 빨라지는데 명령은 바뀌질 않으니.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제는 1분에 한 번씩 행성이 회전을 하게 된 거야. 잠시도 쉴 틈이 없어졌지. 1분마다 가로등에 불을 껐다가 켜야만 하는 거라고. 정말 재밌네. 아저씨가 사는 곳은 하루가 1분이라니. 점등원이 말했다. 전혀 재밌지 않아. 우린 벌써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눈 거야. 한 달이나? 그래. 30분이니까. 30일.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다. 어린 왕자가 그를 바라보며 명령에 충실한 이 점등원이 좋아졌다. 그는 의자를 움직여가며 석양을 바라보던 기억을 생각해냈다. 그는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아저씨가 원할 때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고야 싶지. 점등원이 말했다. 일에 충실하면서 게으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네 행성은 3발자국이면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작아. 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천천히 걸으면 되는 거야.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에는 걷는 거지.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길어지게 되는 거야. 점등원이 말했다.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잠자는 일이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 참 안 됐네. 점등원이 말했다. 정말로 불행한 일이지? 안녕? 그리고 그는 가로등에 불을 껐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왕이나 자만심 강한 남자, 술꾼, 사업가에게 멸시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상해 보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지. 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거든. 애석한 마음으로 한숨을 쉬면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내가 친구로 삼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행성은 너무나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거든. 어린 왕자는 하루에 1440번이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받은 행성을 떠나야 한다는데 아쉬움을 느꼈다. 15장. 여섯 번째로 방문한 행성은 10배나 큰 행성이었다. 이 행성은 부피가 큰 책을 쓰는 노신사가 사는 곳이었다. 아, 탐험가가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그가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오랫동안 여행을 한 것처럼 보였다. 노신사가 물었다. 넌 어디에서 온 거니? 그 질문을 무시한 채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노신사가 말했다.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도시와 산, 사막의 모든 위치를 아는 학자란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엄청 흥미로운 거로군요. 그야말로 직업다운 직업이네요. 그리고선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행성을 휙 둘러보았다. 이처럼 큰 행성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다. 이 행성은 매우 아름답네요. 태양도 있는 거예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알 수 없단다. 아,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건 역시 알 수가 없구나. 그럼 도시와 강, 사막은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것도 알 수가 없구나.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탐험가는 아니잖니? 이 행성에는 탐험가들이 없어. 지리학자의 일은 도시와 강, 산, 바다와 사막을 세는 것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둘러볼 시간이 없어. 절대 서재를 떠나는 일도 없지. 그 대신 탐험가들이 있는 거야. 탐험가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여행을 통해 알아내는 거지. 그리곤 흥미로운 것을 알아내게 되면 지리학자는 탐험가의 인격을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그야 거짓말을 하는 탐험가는 지리학자의 책에 착오를 가져다 줄 수 있거든. 술을 많이 마시는 탐험가들도 그렇지.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꾼들은 사물을 둘러보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지리학자는 두 개로 적어놓게 되는 거지. 전 아주 나쁜 탐험가 한 명을 알고 있어요. 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인격이 만족스러워도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한 조사도 하는 거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잖니? 탐험가가 증거를 제공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엄청 큰 산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산에서 주운 큰 돌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지리학자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넌 멀리서 왔지? 넌 탐험가야. 나에게 내 행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거라. 지리학자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우선 연필로 적고 나서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잉크로 다시 적는 것이었다. 자, 지리학자는 기대하면서 물었다. 아, 제가 사는 곳은 너무 작아서 그다지 흥미로운 곳은 아니에요. 두 개의 활화산이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한 개의 휴화산이 있죠. 지리학자가 말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더라. 전 꽃도 가지고 있어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요?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아름답다고요. 그야 꽃은 덧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덧없는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은 모든 서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야. 유행을 타지 않지. 산은 거의 변하지 않거든. 대양의 물이 말라 없어지는 일은 거의 볼 수 없고 말이지. 우린 영원한 것에 대해 쓰는 거야. 하지만 휴화산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 왕자가 끼어들었다. 덧없는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휴화산이나 활화산이나 우리 지리학자들에겐 똑같은 것들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산이야.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덧없는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물었다. 금방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는 것들이란 뜻이지. 제 꽃이 금방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에 잠겼다. 내 꽃이 덧없는 존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네 개의 가시만을 가진 존재라는 건가? 그런 그녀를 난 행성에 홀로 두고 와버린 건가? 그것이 그가 처음 느낀 후회였다. 그러나 그는 곧 용기를 내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럼 이제 전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지구라는 곳에 명성이 자자하던데.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떠났다. 16장. 일곱 번째로 간 곳이 지구였다. 지구는 일반적인 행성과는 달랐다. 111명의 왕이 있었고 물론 흑인 왕은 말할 것도 없고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11만 명의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대략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있다는 말이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륙을 통틀어 가로등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점등원들이 46,511명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구의 크기에 대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떨어진 곳에서 보게 되면 그 광경은 굉장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발레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
우선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점등원들의 순서가 오게 된다. 그들이 가로등에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러 갔다. 그 다음은 중국과 시베리아에서 불을 켜는 순서가 오게 된다. 그들이 사라지게 되면 러시아와 인도의 점등원들의 순서가 온다.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불을 켜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무대에 입장하는 순서에는 절대 실수란 없었다. 굉장히 멋졌다. 북극과 남극에 각각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책임진 사람과 그의 동료는 아주 한가롭게 즐기면서 일할 수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하기 때문이다. 17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금의 거짓말을 보태는지도 모른다. 점등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주 정직했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지구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 지구에 있는 20억의 사람들이 만남을 갖기 위해 한데 모여 서 있게 되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광장이면 충분할 것이다. 모든 인류를 태평양에 있는 작은 한 섬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오밥 나무처럼 스스로를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계산해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만족해할 것이다. 하지만 자질구레한 일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는 말아라. 불필요한 일이니 그저 나를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도 없다는 데에 놀라워했다. 그는 다른 행성에 온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모래 속에서 달과 같이 옅은 금색 고리를 발견하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말했다. 뱀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떨어진 이곳은 어디니? 뱀이 대답했다.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아프리카라는 곳이지. 아? 그러면 지구에는 사람이 없는 거니? 뱀이 대답했다.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들이 없어. 지구는 아주 넓은 곳이지.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우리가 각자 자신의 별을 찾을 수 있도록 반짝거리는 것 같아. 내 행성을 봐봐. 우리 바로 위에 있어. 하지만 너무 먼 곳에 있어. 뱀이 말했다. 아름답네. 그런데 넌 왜 여기에 온 거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꽃과 문제가 있어서. 아, 뱀이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데 어린 왕자는 대화를 다시 하기 위해 말을 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넌 이상한 동물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늘고.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하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 지으며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 걸. 발톱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어 보여. 배보다 더 멀리 널 데리고 갈 수 있어 라고 뱀이 말했다. 뱀은 황금빛 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에 감겼다. 내가 만지는 누구든지 지구에서 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하지만 넌 순진하고 순수하지. 별에서 오기도 했고 라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연약한 내가 지구의 바위투성이인 곳에 있는 게 측은해 보여. 내가 향수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니? 난 그걸 해결해 주니까. 뱀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둘 다 입을 다물었다. 18장.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렀으나 한 송이의 꽃 말고는 아무도 못 만났다. 몇 개의 꽃잎만 있는 소박한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꽃은 무리를 지어 여행하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몇 해 전에 67명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바람에 따라 움직이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있어. 잘 가 꽃이 말했다. 19장.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알고 있던 산은 그의 무릎 높이만큼 오는 3개의 화산이 전부였었다. 더군다나 효화산은 발판으로 사용했을 정도였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서 바라보면 이 행성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산봉우리 뿐이었다. 안녕, 그는 공손하게 말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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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혼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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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이상한 곳이야. 그는 생각했다. 메마르고 산봉우리 투성이에 이렇게까지 비호의적이다니?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이나 반복하고 내 행성에서는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는 꽃이 있었는데 20장. 하지만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 눈 위를 오랫동안 헤매며 드디어 길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모든 길은 사람들에게로 향하기 마련이다. 안녕, 장미꽃으로 가득한 정원에 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바라보았다. 그 꽃들은 자신의 꽃과 닮아 있었다.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놀라면서 물었다. 우린 장미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가 감탄했다. 어린 왕자는 슬픔에 가득 찼다. 그의 꽃은 온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 정원 한 곳에만 자신의 꽃과 똑같이 생긴 꽃들이 5,000송이가 넘게 있지 않은가. 그녀는 아마 화를 많이 낼 거야.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가 이 꽃들을 본다면 기침을 해대면서 죽어가는 척 할 테지. 그러면 난 그녀를 간호하는 척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난 나를 세상에서 유일한 장미를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가진 건 평범한 장미로구나.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화산을 포함해 무릎 높이까지 오는 3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날 위대한 왕자로 만들어주진 못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21장.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난 여기 있어,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귀엽게 생겼네. 여우가 말했다.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너무 슬퍼. 여우가 말했다. 난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을 해본 후 그가 물었다. 길들인다. 는 게 무슨 소리야? 넌 여기에 살지 않는구나. 뭘 찾고 있니? 여우가 말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 는 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참 곤란한 일이야. 그리고 닭을 기르기도 하지. 그게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유일한 활동인 모양이야.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 는 게 무슨 뜻이니?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행동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 그래, 여우가 말했다. 나에게 넌 수많은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소년일 뿐이야. 더군다나 난 내가 필요 없지.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 난 수많은 여우들과 마찬가지로 한 마리의 여우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날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지. 나에게 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너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어. 내 생각으론 그녀가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별별 종류가 다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하지만 그 꽃은 지구에 없어. 여우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다른 행성에? 그래. 다른 행성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재미있네. 닭은? 없어. 완벽한 곳은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삶은 단조로워. 난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날 사냥하지. 닭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난 살짝 지루하기도 해. 하지만 내가 날 길들이게 된다면 내 삶은 환하게 빛날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내 발자국 소리까지도 구별하게 될 테지.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땅속으로 숨어 들어갈 거야.
하지만 내 발자국 소리는 나에게 음악 소리처럼 들려서 불에서 나오게 만들 테지. 저쪽을 봐봐. 밀밭이 보이니?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지. 저 옥수수밭을 봐도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난 그게 슬프단 말이야. 하지만 넌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날 길들이면 얼마나 멋지겠어. 황금빛으로 물든 밀은 나에게 널 생각나게 만들어주겠지. 그리고 밀밭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사랑스러울 거야. 여우는 조용히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날 길들여줘. 그는 말했다. 기꺼이 해줄 수 있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를 찾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것들도 많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무언가를 길들여야만 이해할 수 있어.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에겐 이해할 시간이 없어. 사람들은 가게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지. 하지만 친구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으니 더 이상 친구를 사귀지 않아. 친구를 원한다면 날 길들여줘.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인내심을 가져야 돼.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나에게서 좀 떨어진 풀밭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난 곁눈질로 너를 보게 될 테고 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니까. 하지만 매일 넌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그 다음날 어린 왕자가 되돌아왔다. 넌 항상 같은 시간에 와야 돼. 여우가 말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찾아오게 되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지. 4시가 되면 난 흥분하면서 걱정하게 될 거야. 행복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오게 된다면 난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게 될 거야. 어떤 의식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혀져간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매일 매 시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지. 예를 들어 사냥꾼들 중에서도 의식이 있어. 목요일에는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지. 멀리 포도밭까지 산책하러 갈 수 있거든. 하지만 사냥꾼들이 아무 날에나 춤을 춘다고 생각하면 매일이 똑같이 느껴질 테고 난 절대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헤어져야 할 때 여우가 말했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내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넌 길들여지길 원했어. 그래. 그랬지. 여우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울려고 하면서. 그렇지. 여우가 말했다. 길들인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잖아. 도움은 됐어. 여우가 말했다. 밀밭 색깔이. 여우가 말을 이었다. 가서 장미꽃들을 다시 봐봐. 내 꽃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곤 나에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내가 선물로 너에게 비밀 한 가지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꽃과 전혀 달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처음 만났을 때의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여우들과 마찬가지로 한 마리의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그는 나의 친구가 됐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됐지. 장미꽃들은 매우 부끄러워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있어. 그는 말을 이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어. 물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나만의 장미가 너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내가 물을 주는 한 송이 장미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훨씬 중요해. 그녀를 위해 유리 덮개를 씌워주기도 하고 칸막이를 세워주기도 하지. 그리고 그녀를 위해 난 애벌레를 죽이기도 했어. 나비가 될 수 있도록 2~3마리는 살려뒀지만 그녀의 불평이나 자랑, 침묵을 들어주기도 해. 왜냐면 나만의 장미니까.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 돌아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이제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해. 상대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안 보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안 보인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다. 너의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장미에게 아낌없이 들인 시간 때문이야. 장미에게 아낌없이 들인 시간.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기 위해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하지만 넌 절대 잊어버려선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넌 너의 장미를 책임져야 하는 거고.
여우가 말했다. 난 장미를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기 위해 되뇌었다. 22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열차의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왼쪽, 오른쪽으로 1000명씩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단다. 철도원이 대답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신호소를 지나갔다. 다들 바쁜가 봐요. 뭘 찾으러 가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거야 기관사도 모르는 일이지. 철도원이 말했다. 그때 두 번째로 환하게 불을 밝힌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열차와는 다른 열차야. 교차되는 거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건 만족하지 않나 봐요. 아무도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는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을 환하게 밝힌 열차가 내는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은 처음 떠난 승객들을 뒤쫓아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무도 뒤쫓아가지 않는단다. 그들은 열차에서 잠들거나 하품을 하지. 어린아이들만이 창가에 코를 박고 있을 뿐이야.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어린아이들 뿐이로군요. 아이들은 봉제 인형을 좋아하고 그 봉제 인형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물건이 되죠. 그러다가 봉제 인형을 뺏어버리면 아이들은 울어버리죠. 아이들은 운이 좋은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23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그는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제된 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게 되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왜 그런 걸 파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지. 전문가들이 알아보니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한다는 거야. 그 53분 동안 뭘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만약 53분의 여유가 있다면 전 신선한 물이 있는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24장. 사막에 추락한 지 8일째 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물을 마시며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 내 이야기를 듣는 건 매우 즐겁지만 아직도 비행기를 수리하지 못했고 이제 마실 물마저 남지 않았어. 물이 흐르는 샘에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거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친구인 여우가 말하길. 꼬마 친구, 여우랑은 상관없어. 왜? 우린 목말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는 내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답했다. 한 명이 죽어간다고 해도 친구를 사귀는 건 좋은 거야. 난 여우를 친구로 둔 게 너무 기뻐. 나는 생각했다. 그는 위험을 깨닫지 못했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거야. 그가 원하는 건 약간의 햇빛일 뿐. 하지만 그는 나를 쳐다보며 내 생각을 아는 듯 말했다. 나도 목말라. 가서 우물이 있는지 찾아보자. 난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드넓은 사막에서 무조건 우물을 찾아가는 건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몇 시간을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걸었다. 어둠이 짙게 깔렸고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몸에 살짝 열이 오르고 있어서 꿈에서 별들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나에게 어린 왕자의 마지막 말이 아른거렸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도 목마르니?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되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에 질문할 말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쳐서 주저앉았고 나 역시 그의 옆에 주저앉았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일 거야. 그래 라고 나는 대답하며 달빛에 비치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말했다. 사실이었다. 나는 사막을 좋아해왔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침묵만이 있을 뿐. 사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때 사막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 보물이 묻혀있다는 소문이 있는 매우 오래된 집에 살았었다. 물론 아무도 보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찾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집 주변으로 마법이 걸린 것 같은 분위기가 났다. 그 속 깊숙이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든 별들이든 사막이든 아름다움의 원천은 눈에 보이질 않지.
아저씨와 의견이 일치하니 기쁜 걸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자 나는 그를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벅찼다. 마치 내가 매우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품에 안고 옮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구상에 이처럼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는 것처럼 말이다. 달빛에 비친 그의 창백한 이마, 감긴 두 눈,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보는 건 겉모습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 어린 왕자의 입술이 마치 미소를 짓는 것처럼 살짝 벌어졌을 때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잠이 든 어린 왕자를 보면서 내 마음을 뭉클해지는 이유는 그가 잠들어 있는 와중에도 등불처럼 그를 비추어주는 장미 한 송이를 향한 그의 마음 때문일 거야. 나는 여전히 그가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등불은 주의를 기울여서 보호해야만 한다. 바람 한 점으로도 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걸어다니다가 동이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25장.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열차에 타지. 그래서 초조해하고 제자리를 빙빙 돌기만 하는 거야. 잠시 후 그는 말을 이었다. 다 소용없는 짓인데.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일반적인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우물은 모래 사막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이었으나 이 우물은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우물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이 주변에는 마을이 없었고 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기도 하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도르래, 물통, 밧줄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어. 그는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이며 웃었다. 하지만 도르래에서 오랫동안 불지 않던 바람이 낡은 풍차를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들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린 우물을 깨운 거야. 우물이 노래하잖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 싫어서 나한테 맡겨. 너에겐 무겁잖니라고 말했다. 천천히 물통을 끌어당겨 떨어지지 않도록 우물 가장자리에 고정했다. 여전히 도르래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출렁이는 물속에 반사된 빛이 일렁였다. 목이 말라. 물 좀 마시게 해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나는 그의 입술에 물통을 대주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셨다. 물은 축제 음식처럼 달콤했다. 평범한 물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았다. 이것은 별빛을 받으며 오랫동안 걸어 찾아낸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얻어낸 물이었다. 마치 선물처럼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소리, 웃음이 가득한 얼굴들이 내가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 빛나게 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저씨가 사는 곳의 사람들은 똑같은 정원에 5,000송이의 장미를 키우고도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하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찾질 못하지. 그들이 찾고 있는 무언가가 한 송이의 장미일 수도 있고 조금의 물일 수도 있어. 그래. 그렇지. 나는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순 없어. 마음으로만 보아야 하는데. 나는 물을 마셨다. 숨 쉬는 것처럼 간단했다. 동틀 무렵의 모래는 벌꿀 색깔을 띠었다. 난 이 벌꿀 색깔이 너무나 좋았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슬픈 느낌이 드는 건지. 약속을 지켜줘. 어린 왕자가 내 옆에 다시 주저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약속? 알잖아. 양에게 해줄 입마개. 난 책임질 꽃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그려두었던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약간 양배추처럼 생겼어. 아, 난 내가 그린 바오밥 나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었다. 여우, 에이는 귀가 뿔 같아. 너무 길어.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웃었다. 너무해. 어린 왕자. 난 이제껏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 그리지 못했다고. 아, 괜찮아. 그가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할 거야.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아팠다. 넌 내가 모르는 계획들이 있구나.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은 대신에 나에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떨어진 걸 알잖아. 내일은 그 기념일이야. 그리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했다. 떨어진 곳이 여기에서 가까워. 그는 얼굴을 붉혔다. 다시 한번 이유를 모른 채 나는 이상한 슬픈 느낌이 들었다. 그리곤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걷고 있는 너와 만난 8일 전 아침은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약간 주저앉게 말했다. 기념일 때문에.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진 않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래 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난 그에게 말했다. 그렇구나. 난 약간 겁이 나네. 용기를 돋우며 그는 대답했다. 이제 아저씨는 엔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작업해야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 내일 오후에 다시 와줘.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나는 여우를 기억했다. 길들여지게 되면 눈물을 흘릴 위험을 갖게 된다는 걸. 26장. 우물 옆에는 허물어진 오래된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작업을 마친 후 되돌아오니 그 돌담 위에 다리를 흔들며 앉아있는 어린 왕자를 멀리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말하는 걸 들었다. 기억하니? 여기는 아니었어.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채 그가 대답했다. 그래. 그래. 그날이긴 하지만 정확한 장소는 아니야. 난 담 쪽으로 걸어갔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그래. 물론이지. 넌 모래에 찍혀진 내 발자국이 시작된 곳을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오늘 밤에 거기로 갈게. 난 돌담에서 20m가 못 되는 곳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내 독은 좋은 거니?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니? 가슴이 아파 걷는 걸 멈췄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가봐. 내려가고 싶어. 그때서야 담 아래쪽을 쳐다보다가 벌쩍 뛸 정도로 놀랬다. 거기에는 몇 초 만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노란색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들어올린 채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총을 더듬으며 달리기 시작했지만 소리 때문인지 뱀은 말라가는 분수대에 물줄기처럼 모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조금의 서두름 없이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 사이로 사라졌다. 난 제때 담으로 가서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을 눈처럼 새하였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뱀하고 대화를 나눈 거야? 나는 한 번도 풀지 않던 그의 황금색 머플러를 풀어 관자놀이를 닦아주며 그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더 이상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무덤덤하게 나를 쳐다보더니 양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는 그의 심장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서 너무 기뻐.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았니? 사실 나는 그에게 극적으로 고쳤다는 걸 알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대답에 질문하지 않은 채 속삭였다. 나도 오늘 집에 가. 그러고 나서 그는 약간 슬프게 말을 이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훨씬 힘들지. 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걷잡을 새 없이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나는 그를 아기처럼 두 팔로 꽉 껴안았다. 그는 무덤덤하게 쳐다보더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난 아저씨의 양을 가지고 있어. 양을 위한 상자도 가지고 있고 입마개도 가지고 있지. 그리곤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가 점점 따뜻해졌다. 나의 어린 친구, 넌 무서웠구나. 물론 그는 무서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냥하게 웃었다. 오늘 밤은 더 무서워질 거야.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얼어붙었다. 다시 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나에게 사막에서 신선한 물이 흐르는 샘과 같은 존재였다. 어린 왕자, 다시 너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어. 마침내 그는 나에게 말했다. 오늘 밤 꼭 1년이 돼. 나의 별은 1년 전 내가 떨어진 지점 바로 그 위에 있어. 어린 왕자, 뱀과의 만남과 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그저 악몽이었다고 말해줘.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가 말하길 정작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 나도 알아. 꽃처럼 말이지. 아저씨가 어느 별에 사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게 기쁠 거야. 모든 별들이 꽃들로 가득할 테니 말이야. 그래, 알아. 물하고도 같아. 나에게 먹여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얼마나 달콤했는지. 기억하지? 그래, 그래. 밤의 별들을 바라봐.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아서 아저씨한테 어디에 사는지 알려줄 수 없지만 그 자체로 너무 좋아. 나의 별은 아저씨에겐 이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별들을 쳐다보는 게 너무 좋을 거야. 모두가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지. 난 아저씨한텐 선물이 되는 거고. 그는 다시 웃었다. 아, 어린 왕자, 나의 친애하는 어린 왕자. 난 그 웃음소리가 듣기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물처럼 말이지. 무슨 말이니? 별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의미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밖엔 안 돼. 여행자들에게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학자들에게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양식이 되고, 사업가들에게는 재산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별들은 말이 없어. 이제 아저씨를 제외하고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그 별들 중 한 곳에 살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아저씨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별이 웃고 있는 거지. 마치 모든 별들이 웃는 것처럼 아저씨만을 위해 웃을 수 있는 많은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편안해지면 시간은 모든 슬픔을 누그러뜨리니까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야.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때때로 아저씨는 창문을 열고 볼 거야. 그럼 아저씨의 친구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웃는 아저씨를 보고 놀라워할 테지. 그때 아저씨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 별들은 항상 나를 웃게 해줘 라고 말하면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테지. 그렇게 되면 내가 아저씨한테 못된 장난을 치게 되는 건가.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웃었다. 마치 아저씨한테 별들 대신에 웃을 수 있는 많은 방울들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가 심각해졌다. 오늘 밤엔 오지 마. 난 가지 않을 거야.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을 보러 오지는 마. 아무 의미 없어. 난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걱정했다. 뱀에 대해 약간만 이야기했어. 아저씨를 물지는 않을 거야. 뱀들은 위험한 존재야. 그저 재미를 위해 물 뿐이지. 난 떠나지 않아.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자 그는 안심했다. 두 번째로 물리면 독이 없다지. 그날 밤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은 채 떠났다. 내가 서둘러 그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 빠른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기쁘게 나에게 말했다. 아, 아저씨는 여기 있어. 그는 나를 잡았다. 여전히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오면 안 돼. 아저씨는 슬퍼할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저씨는 그곳이 너무 멀고 이 몸은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할 거야.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낡고 버려진 껍데기 같은 거야. 슬퍼할 필요는 없어.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살짝 실망했으나 마지막 힘을 내었다. 아저씨도 알다시피 멋지겠지. 나도 별들을 많이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은 녹이 쓴 도르래가 있는 우물 같을 거니까. 모든 별들은 나에게 마실 물을 부어주는 거지. 나는 잠자코 있었다.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난 5억 개의 신선한 물이 있는 샘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우느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여기야. 혼자서 가게 해줘. 그는 두려워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아저씨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꽃을 알지. 그녀는 너무 약하고 4개의 작은 가시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 앉았다. 이제 됐어. 그가 말했다. 그는 약간 주저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 앞을 향해 한 걸음 내밀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목에 노란 빛이 반짝거릴 뿐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마치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약간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27장. 그가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나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살아 돌아온 나를 만난 동료들은 기뻐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슬픔을 감추기 위해 피곤하다고 말했다. 이제 어느 정도 슬픔을 이겨낸 상태이다. 달리 말하면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동틀 무렵 그의 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그의 행성으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전혀 무거운 몸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밤에 별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의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좋았다. 문득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 어린 왕자에게 입마개를 그려줬을 때 연결할 가죽끈을 깜박한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양을 묶어둘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난 그의 행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다. 아마도 양이 꽃을 먹지 않았을까. 이따금 난 생각했다. 그렇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가 밤에는 유리 덮개로 꽃을 덮어놓고 양을 세심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그러고 나자 난 행복해졌다. 모든 별들이 온화하게 웃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방심할 수 있어. 하룻밤 유리 덮개를 덮어놓는 걸 까먹거나 양이 밤사이에 소리 없이 빠져나간다면 작은 방울들이 눈물로 바뀌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다. 나처럼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 한 마리가 꽃을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에 따라 이 우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어른들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풍경이다. 마지막 그림과 동일한 풍경이지만 내 기억을 더듬으며 인상을 남기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렸다. 이곳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기 때문이다. 이 풍경을 자세히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이 아프리카 사막으로 여행할 때쯤 기억날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 지점을 찾아낸다면 서두르지 말고 잠시 별 아래에서 기다려보라. 그리고 나서 당신 앞으로 한 어린아이가 오게 되면 그가 웃는다면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데다가 질문에 답하길 꺼려한다면 그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친절을 베풀어 주길. 나를 슬프게 만들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재빨리 편지를 써주길 바란다.